네, 안녕하세요. 재밌는 역사 TV, 제역사 TV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소방직, 소방직 시험이 있었죠. 뭐 소방직 시험은 생각보다 난이도가 막 크게 높진 않았어요. 근데 한국사에 대한 얘기일 뿐이고, 자, 다른 과목을 어떻게 좀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소방 시험의 비중 자체가 그 업무와 관련된 직렬 시험을 좀 중요시해서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 한국사 같은 공통 과목에서는 난이도를 조금 낮게 하는 경향을 몇 년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 때문에 이제 한국사도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고, 하지만 약간 난해한 해석을 보여줄 수 있는 사료를 조금 썼다는 것만 봐도 이전 소방 한국사보다는 한 0.5단계 정도 높았던 난이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공무원 한국사에 비춰봤을 땐 소방공무원의 그간으로 봤을 때는 중상 정도가 되지 않았나라는 정도의 난이도고요. 오늘 이렇게 이제 소방 한국사에 대한 해설로 여러분들을 또 한번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상도 이제 당연히 이제 좋은데 더 많은 컨텐츠를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다른 영상도 많이 좀 기대를 해 주시고요. 자, 일단 소방 한국사 해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옳은 걸 찾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요거죠. 게르브. 자, 게르브를 통해서 고구려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사를 공부할 때 고구려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빠른 시기의 왕이 태조왕이 있어요. 태조왕이 게르브 고씨의 왕위 세승권을 확립했다. 라는 걸 이제 대부분 다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기 때문에 게르브가 고구려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요걸 캐치하셔서 고구려다 라는 걸 캐치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대부분 이제 다른 걸로 보시는 분들은 뭐 사자, 조의, 선인 같은 관직명으로 확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요 정도 힌트는 이제 고구려라는 걸 체크하시고 정답은 2번 서옥제입니다. 자, 고구려는 이제 여성의 집에 뒤에 서옥이라는 작은 집을 짓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아이를 낳고 장성해서 뭐 열, 성인이 되면 아이가 성인이 되면 이제 장성하면 남편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서옥제라는 풍습이 존재하죠. 자, 소도는 사만, 사출도는 부여, 팔조법은 고조선에 해당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의 핵심은 뭐 요걸 아시면 당연히 좋아요. 고구려왕 거려는 장수왕을 뜻합니다. 근데 이렇게 모른다고 해도 고구려 왕이 한성을 공격한 모습을 보이죠. 한성은 백제의 첫 번째 수도죠. 근데 불타고 성문을 모두 불태웠다. 즉 이 흐름만 봐도 고구려 왕이 한성을 함락시켰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장수왕, 5세기 장수왕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고요. 자, 왕이 구천에서 죽었는데 신라를 습격하다가 시호를 성이라고 하였다. 자, 신라를 습격해서 구천에서 죽은 왕은 관산성 전투에서 죽었던 백제 성왕이 됩니다. 이 구천이라는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스토리라인을 좀 기억하시면 기억하기 쉬울 텐데 구천에서 성왕이 굉장히 억울하게 죽어요. 뭐 왕이었지만 백제 왕이었지만 신라 노비 출신에게 목이 베어지면 물론 그 머리는 신라가 이제 본국으로 가져가서 계단의 관측 밑에 묻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신라 관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밟을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시욕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모습 때문에 이제 억울한 성왕의 영혼이 구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가 좀 비슷한 속담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에도 억울한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다. 뭐 구천이라는 지역이 지금의 이제 그런 대명사로서는 이승으로 쓰이긴 하지만 이 성왕이 구천에서 억울하게 죽은 모습을 그리고 치욕적으로 죽은 모습에서 성왕의 영혼이 구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어느 정도 변형되고 거기서 파생돼서 그 속담이 나타났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유력한 선로 알려져 있는데 자, 그런 모습에서 이제 왕이 신라를 습격하다 구천에서 죽은 성왕, 관상성 전조 성왕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다른 것보다 그거예요.
한성이 이제 함락이 됐으면 백제는 두 번째 수도 웅진으로 옮기게 되죠. 근데 성왕은 웅진에서 백제의 세 번째 수도였던 사비로 수도로 옮겼던 왕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러면 웅진 시기에 백제를 찾아봐라 라는 게 되고 1번입니다. 백제 무령왕이 웅진 시기 대표적인 왕이고 22담로를 설치하게 되죠. 자, 대가야를 병합하는 모습은 이 사건 이후에 신라 진흥왕의 상황이 되고요. 고구려가 수도를 국내성으로 옮긴 건 굉장히 초창기예요. 그 고구려를 건국했던 시조 주몽이 졸본에 건국하고 2대 왕이었던 유리왕이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굉장히 초창기 상황이 되고요. 백제가 마한의 잔여 세력을 복속한 모습. 마한의 모든 세력을 복속하고 전라도 지역을 백제 지역으로 모두 편입한 4세기 백제 근초광에 대한 설명이고요. 한성 시기에 백제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정답 2번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문제,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것도 여기 보면 제도에 관련된 문제인데 뭔가 읽습니다. 글을 읽는다? 독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상품, 중품, 하품이라고 하는 세 가지 품계로 나누고 있죠. 책을 읽고 상품으로 나눈다. 독서, 상품과가 되고요. 그 신라 하대 왕이었던 그 원성왕 때 실행된 독서 상품과가 됩니다. 자, 이제 이 독서 상품과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하면 신라는 그 굉장히 폐쇄적인 신분제 제도가 있죠. 여기 골품제. 그래서 뭐 이 시험을 이제 국학생에게 본 건데 육두품 계열이 아무리 시험을 잘 본다고 해도 표새끼는 어차피 나가도 높은 등급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 골품제가 굉장히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육두품 아무리 노력해도 5관등 이상은 진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서 상품과는 그 골품제의 제약 때문에 크게 실효성 있게 실시되지 못합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방금 얘기한 대로 골품제는 신라의 신분제도에 대한 설명이고 현실과는 조선시대 중종 때 그 조광조란 인물이 자신의 세력을 약간 이제 크게 확대하기 위해서 중종에게 건의해서 추천제, 그러니까 추천제의 인물 관리 등용 제도예요. 조선시대에 해당되는 제도가 되고요. 상술일 제도 같은 경우는 신라가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 세력의 자제를 서울, 즉 경주에 머물게 하는 일종의 인질 제도로서 지방 세력을 견제하는 역할로 사용했던 제도가 됩니다. 고려 시대는 기인 제도로 이어진다는 것도 이제 플러스에서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3번 문제 정답은 3번으로 캐치하시고 4번 문제 가볼게요. 자,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걸 찾으시면 됩니다. 연개소문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당이 등장하네요. 그리고 당과의 안시성 전투가 나옵니다. 자, 이 스토리 라인을 기억하세요. 자, 요거는 일단 당이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당의 강경책을 했다라는 거는 고구려는 6, 7세기 경에 두 나라와 싸워요. 중국, 수나라 다음에 당나라. 자, 영양왕 때 그 긴장 관계 때문에 수나라가 쳐들어와서 을지문덕 장군이 활약했던 살수대첩이 수나라와의 전쟁으로 크게 알려져 있죠. 그 이후에 영계소문이 정변을 일으키고 당의 강경책으로 일관하게 되면서 당이 천리장성의 이런 축조 같은 거에 문제를 삼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안시성에서 져서 물러나게 되죠. 이게 당나라와의 전쟁인데 그 이후에 당나라는 신라와 나당연합을 맺고 신라의 그 멸망이었던 백제 멸망시키고 이후에 고구려까지 공격하죠. 즉 그 스토리 라인을 살펴보면 당나라가 안시성에서 고구려에 졌기 때문에 신라와 나당연합을 맺고 고구려를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당연합이 맺어지고 나서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당연합도 여기에 올 수 있고 당과의 전투도 나에 올 수 있죠. 나당연합이 맺어지고 백제가 멸망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간단한 스토리 라인이에요. 이거는 연도를 외우는 문제도 아니고 앞뒤 인과관계만 아시면 돼요. 뭐 연개소문 정변이 642년, 안시성 전투가 645년 이런 걸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
앞뒤 관계의 인과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흐름을 타셔서. 정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탑에 대해서 일단 소재한 지역인데 탑에 대해서 설명하면 첫 번째 탑은 현재 전라도 익산 지역에 있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 두 번째는 고려시대에 세워진 탑인데 익산 왕궁리 5층 석탑이라고 하는 백제의 양식을 이어받아서 만든 고려시대 탑이에요. 둘 다 익산 지역에 있다는 게 특징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역사를 공부하려고 할 때 따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이 지역사를 공부하는 방법은 어떤 정치적인 사건에 이런 거 우리가 쭉 이제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는데 그 사건이 어느 지역이라고 나오는 경우는 지역까지 조금 같이 캐치해서 그냥 한꺼번에 공부하시면 좋고 문화재 같은 경우는 요즘엔 이렇게 복합 문제가 많이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문화재 같은 경우는 이 문화재가 어디 소재되어져 있는지 즉 이게 이제 백제 미륵사지 석탑이라고만 외우지 말고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이제 공부하실 때 같이 하면 익산 지역이라는 지역사까지도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서 지역사를 공부하시는 겁니다. 따로 지역사를 빼서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니까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의 모습은 익산 지역에 있는 백제탑이에요. 정답은 일단 1번이 됩니다. 자, 안승이라는 인물은 고구려 부흥 전투 때 나오는 인물인데 건모잠과 함께 한성 지역에서 그 건모잠이라는 인물에게 왕이 추대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부흥운동을 이끌다가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에 투항한 이후 당시에는 금마저 현재 익산 지역에 신라 문무왕이 보덕국을 세우고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책봉했던 사건이 있어요. 익산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금마저. 캐치하시고 정답 1번이 되고요. 매소성은 신라의 북쪽 변경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찔 것 같으면 약간 북한 지역이죠. 대동강 부근에서 그 개성 부근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전라도 지역과는 맞지가 않고요. 또 이제 진흥왕 순수비가 있었던 지역은 정확히 네 군데죠. 북한산, 지금의 서울 지역, 그다음에 함경도 지역의 마운령, 황초령, 그다음에 경상도 창녕 이렇게 네 개의 순수비가 있기 때문에 익산 지역과는 관련이 없고요. 또 원종과 애누에난 원종 그 사벌주가 일어났던 지역은 현재 상주예요. 그 경상도 상주에 사벌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사벌면이 현재 사벌주 지역으로 비정이 되어져 있고 거기 때문에 경상도 지역이기 때문에 전라도 익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캐치하시면 되고요. 자, 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6번 문제는 이 왕의 행적, 왕의 행적을 찾는 건데 일단 왕이 누군지 한번 볼게요. 삼국사기의 내용이니까 어쨌든 삼국시대 혹은 후삼국시대쯤에 고대 파트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느낌이 왕께서 부지런히 힘쓴 지 40여 년의 큰 공이 이루어졌는데 하루아침에 지방 사람들의 화로 인하여 설당을 잃고 투항하였습니다. 자 본인이 투항을 했다고 되어져 있죠. 여기 보면 아들이 반역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고 이 내용은 여기 밑에를 한번 보세요. 이 밑에를 한번 보면 왠지 고대 말 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들이 반역을 했다는 거는 전원에 해당됩니다. 이 아들이 반역했다는 요 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견훤이 자신의 그 아들 신검에게 유폐당한 다음에 몇 해 있다가 투항을 하죠. 누구에게? 태조 왕건에게.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에게. 즉 여기서 보면은 왕께서 즉 여기 그 다음에 사만을 약간 통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기록도 나와 있는데 사만의 주인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왕은 태조 왕건이에요. 그러니까 견훤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신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나서 김제 금산사에 유폐되어져 있었는데 탈출해서 태조 왕건에게 기화를 합니다. 즉 이 얘기에서 나오는 왕은 태조 왕건 여기에 나오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한 인물은 견훤.
즉 문제는 미츠치 왕에 대한 행적을 묻고 있기 때문에 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이고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태조 왕건은 천수라는 연호를 사용해서 초창기 고려를 이끌었고요. 자, 철원의 수도를 정한 인물은 초창기 후고 고려를 건국했던, 나중에 이제 철원으로 수도를 옮겨서 태봉이라는 이름으로도 국호를 변경했던 궁예에 대한 설명이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이제 행적만 보고 보면 이게 견훤으로 오해할 수 있어서 나온 것 같아요. 고려에 기순한 거는 두 명이 있죠. 견훤과 신라 경순왕.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고려에 기순한 건 신라 경순왕과 견훤이 있는데 이 내용에 이제 혼재 때문에 함정으로 넣은 것 같아요. 결국 2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1번 발해를 건국한 건 대조영이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문맥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소방직의 특징은 굉장히 지문이 길어요. 긴데 핵심은 그 흐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핵심이 되는 단어가 분명히 나와요.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답 4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요 핵심이 돼요. 이들은 가문의 명망으로 서로를 높인다. 가문의 명망으로 서로를 높인다라고 되어져 있고 자, 쭉 나오는데 여기 나오죠. 이자겸. 그 다음에 문벌. 문벌의 성대함이 당시에 비길 수밖에 없다. 정답은 3번이 핵심이에요. 자, 일단 여기서 핵심은 위에서 가문, 문벌이라는 거는 가문과 가문이 서로 아주 결집적으로 연결돼서 끈끈함을 잇고 있었던 그런 가문을 뜻해요. 그게 문벌 귀족을 뜻하는데 문벌 귀족은 고려 전기에 형성된 고려의 지배층입니다. 초기에 호족들이 이제 서로를 혼인관계에 중첩된 걸로 형성되면서 이제 문벌 귀족으로 형성이 된 건데 여기서 위에 보이는 거는 가문의 명망과 문벌의 성대함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문벌 귀족에 대한 설명이고 정답은 3번. 그리고 이제 이자겸이 가장 대표적인 문벌 귀족의 핵심 세력으로 인종 때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던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여기서 어디도 과거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요거 보면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문종 때 과거에 급제하였다. 요 내용만 갖고 과거의 폐단을 얘기한다는 건 완전히 어불성설입니다. 이 얘기는 최충이라는 인물이 문종 때 문벌 귀족의 일원으로서 그러니까 귀족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구제학당 설립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최충도 문벌 귀족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최충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나온 거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훈척의 소멸. 훈척은 솔직히 때에 따라서 다 사용될 수 있지만 훈척이라고 나오면 일단 조선시대로 넘겨주세요. 그 훈구 세력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냥 박아놓고 기억하셔도 문제 푸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냥 훈구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조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4번에 최씨 정권. 요것도 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최씨 정권이 뭔가요? 최씨 정권은 최충헌이에요. 그러니까 문벌기 그 무신집권기 5대 집권자죠. 5대 집권자였던 최충헌이 집권할 때 그 모습이 그때부터 최씨 정권의 형성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마 이 최충을 넣기 때문에 요걸 넣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과거라는 단어 때문에 요거의 함정에 빠질 수 있고 최충이라는 것 때문에 최씨 정권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데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첫 번째 명확히 가문의 명망이라는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문벌 귀족에 대한 설명을 캐치하시는 게 정확해요. 정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8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8번 문제. 건의문이 올려진 이후의 상황을 이후에 대한 사건으로 옳은 것을 찾으면 되죠. 자, 적신 이의미는 성품이 수처럼 잔인하여 임금을 없인 여겼다. 그쵸? 이게 이의민을 욕하고 있죠. 이의민을 욕하고 있어서 이의민을 결국에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제거했다. 그리고 올바른 법을 위해서 내가 10가지 사항을 아랜다. 자, 척신 이의민. 이의민은 무신 4대 집권자고요. 무신 4대 집권자고 이 이의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은 인물은 최충헌입니다. 자, 그리고 최충헌은
봉사 10조라는 걸 올리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최씨 정권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최충원의 나중에 뒤를 이어서 아들로 이제 권력을 잡은 최우는 인사행정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방을 설치하고 최씨 정권의 사병적인 성격으로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으로 구성된 삼별초를 설치하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자, 2번이 이제 정답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한번 살펴보면 이의 방은 무신집권기 초기 1대 집권자예요. 그러니까 이의민의 훨씬 앞선 집권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랑은 맞지가 않고요. 척준경과 이자겸은 그 인종 때 사람인데 인종이 의종의 아버지거든요. 의종이 죽으면서 시작된 게 무신정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종 역시 무신집권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제 한마디로 이전의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인종이 죽고 의종이 왕이 됐는데 그 의종을 폐위시키면서 시작된 게 무신정권이에요. 그렇게 해서 3번도 인종 때의 상황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4번 역시 이자에 난 직후에 일어났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보여주는 거고요. 역시나 인종 때 있었던 사건이니까 무신정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 2번으로 캐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9번 문제의 또 핵심. 이런 문제가 조금 약간 소방에서는 특별히 나오는 문제가 아닌데 좀 특이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고려의 다양한 사회적 지위, 옳지 않은 것 이런 거 찾아야 돼요. 계속 옳은 거를 지금 물어보다가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으니까 이런 거 조심해 주셔야죠. 이런 거 갖고 틀면 얼마나 억울해요. 문제를 아는데. 이런 거 조심해 주셔야 되고. 자, 이제 한번 살펴보면 속현. 속현의 주민? 자, 속현은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고요. 향리라는 세력이 행정실무를 담당했던 지역이죠. 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2번을 한번 보면 수령이 파견되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가와 향소 부곡에는 수령이 파견되지 않습니다. 즉 2번은 그러니까 맞게 돼요. 속현과 향소 부곡은 모두 향리 세력들이 행정실무를 담당하던 곳이에요. 지방간이 직접 파견된 지역은 아니고요. 그래서 2번은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찾는 거니까 2번은 맞는 얘기니까 정답은 2번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다른 걸 보면 답을 한번 보죠. 정호. 정호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이건 아셔야 돼요. 이 라에 나오는 백정이라고 나오는데 이 백정이라는 뜻이 정호, 즉 어떤 직역을 받지 않았던 일반 사람을 백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느 직역에도 포함되지 않는 관리가 아닌 사람들. 그래서 백정은 일반 농민을 뜻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정호는 관리들을 뜻해요. 어느 정도의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자, 요걸 토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 3번은 맞는 얘기죠. 아까 얘기한 대로 관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역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흰 백자에다 정호. 정호가 희다. 아무것도 없다. 이게 백정 농민을 뜻하기 때문에 3번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9번에 정답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를 한번 보죠. 4번을 한번 보면 나의 주민은 과거를 통해 하급 관료가 될 수 있었다. 정답이 여기 나왔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향소 부곡민들은 일반 그 양인이에요. 양인. 자, 일반 양인이지만 얘들은 굉장히 큰 차별을 받았던 애들이에요. 일반 양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도 다른 부가적인 일을 했던 굉장히 천대받던 세력이었기 때문에 식량 역천인이었던 향소 부곡민들은 법적으로 과거 응시가 금지되어져 있었던 게 고려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뭐 1번도 안 보면 섭하니까 1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나오는 향리 이제 외역전 같은 토지 받았고요. 하급장 경우는 군인전 같은 토지를 받았죠.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받았습니다. 1번도 역시 맞는 얘기가 되니까 정답 4번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향리에게는 외역전 같은 토지, 무상계정 같은 토지, 하급장교에게는 군인이니까 군인 등의 토지를 받았다. 기억을 해주시고
정리하고 1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서적. 자, 성종 때 간행됐다라는 힌트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경기도 지역의 농법을 정리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힌트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강희맹이라는 사람이 썼던 금양잡록에 대한 설명이고요. 성종 때 편찬된 책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모른다고 성종 때 편찬된 책이 요거 하나밖에 없죠. 2번. 자, 일단 뭐 소방 한국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책의 깊숙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부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특별히 어떤 책이나 이런 거 나오면 시대나 그 시대에서 왕정도나 저자 정도만 구분하시면 충분히 소방 한국사에서 캐치될 수 있는 문제가 되니까 그 정도 잘 캐치해 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이 구황차료, 다른 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구황차료는 명종 때, 구황차료는 조선 명종 때 만들어진 그런 책이고요. 그 구황작물을 그 여러 가지 재배 방식을 나와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사직설은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거고요. 농상집요는 고려시대에 이암이라는 인물이 원나라에서 농서를 가지고 온 책이 이 농상집요예요. 그래서 뭐 어디 이런 포인트랑은 맞지가 않는 거죠. 이런 포인트가 나오면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농상집요라는 책은 고려시대이기도 하고 이암이란 인물이 원에 있었던 농상집요라는 책을 갖고 들어와서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에서 쓴 책도 아니고 이암이란 인물이 쓴 책도 아니에요. 그냥 이암이란 인물이 소개만 해준 책이다 라는 걸 캐치하시면 됩니다. 4번은 정답이 그래서 될 수가 없다. 정답은 2번으로 캐치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11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1번 문제 역시 사이에 있었던 옳은 것을 고르면 되는 문제죠.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자, 허적과 허견이 나오죠. 허견. 자, 일단 이거 알고 계세요. 허적은 숙종 때 경신왕국 때 유학사건이라는 기름천막 사건의 물의를 일으켜서 나중에 죽게 되는 인물이고, 허견은 허적의 서자로서 그 역모를 일으키려다가 걸려요. 허견의 역모라고도 하고, 또 이제 허견이란 인물이 당시 숙종의 삼촌뻘이었던 복평군, 복선군, 복창군, 이 세 명, 복선군 나오네요. 이 세 명의 인물과 그 역모를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아요. 그래서 삼복, 복창군, 복선군, 복평군, 복이 3개 들어가죠. 삼복의 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혐의로 죽었던 인물이에요. 자, 이 허적과 허견은 둘 다, 즉 한마디로 숙종 때 있었던 경신왕국에 희생당한 사람들이고, 이들은 남인이었고 경신왕국으로 인해 남인 세력은 이걸로 인해서 몰락하게 되고 서인이 집권하게 되죠. 즉 가는 경신왕국 때가 됩니다. 자, 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송시열이 나오네요. 자, 멀리 내쫓아 할 것이다. 왜 내쫓을까요? 송시열을 여기 보면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원자의 명호를 정하는 것이 다르다 라는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 이제 이거는 기사황국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 숙종은 인현왕후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왕비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후궁에서 희빈장씨, 우리가 알고 있는 장희빈인데 희빈장씨가 아들을 낳는데 숙종이 이 아들을 원자로 삼으려고 해요. 원래 이 원자라는 호칭은 왕비에게서 난 자식에게만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숙종이 이 희빈장씨의 소생을 원자로 만들려는 거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좀 무리수가 될 수가 있는데, 기사 황국, 두 번째 황국으로 판이 바뀐 황국이죠. 송시열은 서인인데 이걸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해요. 후궁의 아들은 원자로 삼을 수 없다.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하다가 내쫓게 돼요. 유배를 가고 유배 지역에서 사약받고 죽게 됩니다. 즉 나는 그런 거예요. 결국 나는 기사왕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이 사이에 올 수 있는 것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서인이 전국을 주도하였다. 아까 얘기한 대로 가는 경신왕국이라서 서인이 집권한 거고, 나 때 송시열이 반대하면서 송시열을 위시한 많은 서인 세력들이 찍혀져 나가서
남인이 집권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올 수 있는 건 서인이 전국을 주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정답 1번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를 한번 살펴보면 정열일 사건은 선조 때 조선 중기 부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건 숙종 때니까요, 지금. 그리고 3번 연인군은 나중에 영조가 되는 그런 사람이고요. 연인군의 세제책봉, 세제 동생으로서 다음에 왕위를 잇는다. 이거는 경종 때 있었다. 숙종 다음 왕이 경종이에요. 경종은 좀 치세가 짧고요. 경종 다음에 왕이 된 게 영조인데 즉 한마디로 왕세제도 책봉되는 과정은 경종 때 있었던 사건이고 숙종 때와는 당연히 관련이 없습니다. 또 여기서 잠깐 힌트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경종이 여기서 원자로 책봉된 애예요.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장희빈의 아들로서. 자, 그리고 4번은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대립이 발생하였다. 서인과 남인 간에 복상 문제가 일어나죠. 예성 논쟁인데 현종 때입니다. 숙종 전 왕이 되고요. 자, 중요한 거는 예성 논쟁은 효종이 둘째 아들로서 왕이 된 것 때문에 효종의 대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장남으로 할 것이냐, 처남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서인과 남인 간에 대립이 발생했던 게 예성 논쟁이에요. 4번. 현종 때 있었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올 수 없다. 정답 1번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자, 1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같은 경우는 다음 왕이 뭐냐면 이 사람 강홍님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강홍님만 보시면 돼요. 강홍립이 후금에 항복했다. 강홍립은 광해군 때 중립외교 정책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이 광해군이 명과 후금 사이에서 전투가 있을 때 명의 원병 요청을 받고 강홍립을 이제 출발시키는데 그 사이에서 강홍립이 후궁에 항복을 해요. 그러니까 광해군의 비밀명을 받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선의 피해는 줄이고 이런 상태로 이제 후금에 항복했던 그런 인물이고요. 광해군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강홍립, 기억키읔, 광해군의 기억키읔, 기억키읔, 광해군, 강홍립, 광해군 때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광해군이 되겠죠.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소방 조심하세요. 옳지 않은 게 가끔 이렇게 툭 튀어나오니까 조심하시고 보면은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허준이 동의보감을 완성했고 또 하나의 책도 좀 기억해 주세요. 그 지봉유설, 이수광이란 인물이 썼던 지봉유설이라고 하는 조선으로 치면 최초의 백과사전식 책인 지봉유설도 광해군 때 편찬이 되고요. 대동법 실시한 것도 그 광해군 때죠. 4번 일본과 기후약조를 맺고 그러니까 광해군은 임진왜란 이후에 왕이 된 왕이잖아요. 그래서 일본과 기후약조를 맺고 일본과의 국교를 재개하게 되고요. 일본의 요청으로 통신사까지 파견하게 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4번 모두 광해군에 해당이 되고 국방력 강화를 위해 오구운영 체제를 완비하였다. 자, 완비라는 포인트가 뭐냐면 완비하였다라는 거는 완성하는 포인트죠. 오군영 체제의 완성은 금위영 바로 숙종 때입니다. 위에 나왔던 황국정치에 나오는 숙종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숙종의 이 금위영이 정답으로 나온 이유도 어쨌든 이 대동법이 전국 실시된 것도 이제 숙종 때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함정을 놓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오군영 체제인 금위영을 완성시켜서 오군영 체제를 완성시킨 건 숙종이고요. 그냥 또 한 번 얘기하면 선조 때 훈련도감, 임진왜란 중에 훈련도감, 그리고 광해군을 폐위시켰던 인조 때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어가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숙종 때 금이영이 되면서 오군영 체제 완성인 거예요. 오군영 체제 흐름을 선조 훈련도감, 인조 어총수, 숙종 금이영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캐치하시고 다음 1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가시기의 역사적 사실은 옳지 않은 거. 자, 여기 쭉 보면은 황제의 칭호를 올리고 제의하였다. 황제의 칭호를 올리고 제의하였대요. 승정원 나오죠. 자, 기억하세요.
승정원은 조선시대의 왕명출납기구죠. 황제를 칭했다라는 거는 조선시대의 쭉 역사를 훑어보면 조선의 거의 마지막쯤 왕이었던 고종이 대한제국 선포하고 황제를 칭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국호를 가라고 하였다. 가는 뭘까요, 결국? 대한제국이죠. 승정원을 통해서 조선임을 알 수 있고 조선시대의 역사에서 끝에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고종이 황제를 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파란색으로 하는 거 빨간색으로 해버렸네요. 어쨌든 이 시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대한국 국제는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이거 기억하세요. 대한제국이 1897년에 선포가 되는데 이거 암기 팁이에요. 선포가 되는데 여기 대한국국제 국국 99 1897년도에 대한제국이 선포가 되고 1899년도에 된 게 대한국국제 대한제국 시기가 맞고요. 지게 역시 대한제국 시기 광역 때 발급된 토지 소유 증명서고요. 그 다음에 청과 대등한 입장에서 통상조약 이게 대한국 대청국 통상조약이라고 해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청과의 조약은 청이 약간 본인을 우위에 놓고 서술했는데 이 대한국 대청국 통상조약은 청왕제와 대한제국 황제가 동등한 입장으로 서술이 돼요. 그래서 4번도 대한제국 시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3번의 근대식 교육기관이 유경공원차 유경공원이라서 1886년도 유경공원 이거는 1886년이니까 대한제국 선포 전 조선이었을 당시 만들어진 최초의 근대식 관립학교 유경공원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3번은 1886년이기 때문에 1897년에 선포된 대한제국과는 관련이 없다. 기억해 주시고요. 문제 1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와 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자, 여기 보면은 대원군, 남병 나오죠. 남병들에 의해서 대원군한테 호소했대요. 살려주시오. 기억하세요. 대원군이 난병, 군인들에 의해서 집권하는 모습?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 때 흥선대원군이 일시적으로 재집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볼게요.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일본 군대는 퇴각했대요. 그리고 김옥균, 서강범, 서재필은 도망쳤대요. 자, 김옥균, 박영효 이들이 일으키죠? 갑신정변이죠. 근데 갑신정변은 그 급진계합파가 일본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지원을 약속받고 일으킨 건데 일본이 약속과 같은 지원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청나라 군대, 조선 정부의 그 을 받았던 청나라 군대가 이 갑신정변을 진압하면서 청나라 영향력이 조금 높아지거든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청나라 한마디로 가는 이모군란, 나는 갑신정변이에요.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정답은 4번입니다. 이모군란에 의해서 맺어진 조약이 2개가 있죠. 이모군란 당시 일본의 공사관이 습격당한 사건 때문에 경비병이 일본 공사관에 주둔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과 조선이 맺은 제물포 조약. 그리고 이모군란을 청군대가 진압하면서 청나라와 맺은 조청상민 수룡무역장정. 핵심은 이제 청나라 상인이 서울 지역의 양화진으로 개점할 수 있는 상권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가의 결과로 나온 재물포조약 정답이 4번이 되고요. 자, 궁극기무처는 1894년도에 있었던 1차 갑오개혁을 실시했던 기관이에요. 시기상 맞지 않죠. 이만손 등이 일으킨 영남 만인소는 1881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이모군란이 82년도. 빨리빨리. 남병들이 반란 일으키려면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82년도에 일어났던 건데 81년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정답이 2번도 될 수가 없고요. 자, 영국이 검은돈을 불법 전역한 거는 1889년도에
5년이에요. 영국 사람들 영어 습했죠. 팔로우, 팔로우, 팔오. 나 따라와라. 거문도 점령하게. 85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흐름을 보시면 이제 뭐 팔로우, 팔로우, 팔로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이거 흐름을 또 아시는 게 중요한데 그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랑 일본 군대가 동시에 이제 군대를 철수시켜요. 텐진 조약이라는 걸 맺고. 그래서 이제 조선이 이 청나라와 일본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살짝 이제 러시아와 뭔가 하려고 하게 되는데 이 러시아가 이제 한반도에 이제 세력을 뻗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굉장히 반대했던 영국이 조선을 압박해서 조선과 러시아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영국이 조선의 영토였던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이게 1885년도에 있었고 연도를 외우는 건 당연히 좋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연도보다는 갑신정변의 결과 텐진 조약으로 청일본 군대가 동시에 퇴각을 했고 철수했고 그 빈집을 러시아가 꿰차려고 하다가 영국이 그 소식을 듣고 러시아가 한반도의 세력을 뻗치는 걸 막기 위해서 조선을 압박하기 위해 조선의 영토인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것이다. 이 스토리라인을 기억해 주세요. 한국사는 흐름입니다. 절대 뭐 쓸데없이 연도 막 무식하게 외우는 거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근데 제 암기 팁, 팔로우 이런 거는 좀 좋은 암기 팁이 되니까 85년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1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가나다라의 순서를 맞추는 거예요. 자, 부마 민주항쟁. 자,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그 YH 무역 사건과 좀 연결이 된 사건이고요. 1979년도에 있었던 거고 3.1 민주구국선언은 3.1운동 57주년, 즉 1976년에 명동성당에서 재야 인사들이 모여서 했던 거고요. 6월 민주항쟁은 1987년 전두환 정부를 밀어내는 데 성공했던 민주화 항쟁이고요. 5.18 민주화 운동은 광주에서 있었던 신군부, 즉 전두환의 비상계엄 확대와 전두환의 집권을 막기 위해 나왔던 민주항쟁이죠. 자, 순서대로 하면 가는 1979년, 나는 1976년, 다는 1987년, 나는 1980년이니까 순서대로 하면 나, 가, 라, 다가 되겠죠. 정답은 3번으로 캐치하시면 됩니다. 요런 거는 조금 연도가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민주화의 흐름을 놓고 민주화 운동 순서를 그냥 순서대로 나열을 놓고 그 순서만 딱 깨쳐도 맞출 수가 있는 문제니까 난이도가 쉬운 순서 문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16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16번 가에 들어갈 인물 누굴까요? 대동단결 선언에 참여했다네요. 한국 독립당도 결성했대요. 삼균주의 제창했대요. 이게 핵심이죠. 나머지 다 몰라도 돼요. 다 지워버리세요. 진짜 지워도 됩니다. 모르셔도 돼요. 여기에 참여한 사람 많아요. 근데 여기 지금 삼균주의를 제창한 거는 조소앙. 그 이제 대한제국이 아니죠. 이제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건국강령 발표할 때 조소앙이라는 인물이 기초했던 삼균주의, 경제, 교육, 정치 세 개의 균등을 얘기했던 삼균주의를 이 건국강령에 포함시켜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삼균주의가 핵심이 된 건데 이거는 조소왕 정답 4번 가시면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해설은 생략할게요.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따로 공부하시는 파악하시는 게 좋고 여기 정답 조소왕으로 캐치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머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댓글에는 제가 친절하게 핵심되는 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7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을 전개된 시기에 있었던 걸로 옳은 거 캐치하는 거죠. 쭉 한번 보죠. 조선인도 세계문화민주의 일원으로 어깨 나뉘어 생존을 유지하며 항상 기도하는 대학의 설립. 나오네요. 대학의 설립이 아니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 자,
대학 설립, 민족운동, 밀립 대학 설립 운동이고요. 1920년대 일본의 문화 통치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것도 역시나 흐름인데 일본이 1919년에 3.1 운동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민족적인 저항을 받게 된 이후에 문화 통치, 즉 약간 유화 정책을 펼치면서 조선인들에게도 대학 교육이 가능하고 조선어가 필수가 되는 학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2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해요. 그래서 이제 조선인도 대학 교육할 수 있대. 야, 그러면 우리가 돈 모아서 한번 대학교 만들어 볼까? 라고 해서 시작된 게 1920년대 밀립 대학 설립 운동이에요. 즉, 이 시기는 1920년대라고 보시면 되고, 즉,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조선인이 발행한 신문이라는 게 핵심인데 1910년대에는 조선인이 발행한 조선어로 된 신문은 없어요.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일본이 유화 정책을 펼친 거잖아요. 3.1 운동 때문에 큰 저항을 받고 나서 유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조선인이 만든 신문 발행도 허용해요. 그래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같은 게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근데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일본이 제정하게 되면서 신문에 대한 검열도 좀 강화하게 되죠. 자, 이런 모습 1920년대 모습이고 정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한번 체크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출제도는 말 그대로 공짜로 빼간다. 자, 40년대 상황이고요. 공출제는 40년대에 주로 있었던 건데 40년대는 일본이 민족 말살 통치. 왜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냐면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에 진출하고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중국 대륙을 침략한 게 30년대예요. 그러면서 한반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일본인화 시켜서 그 전쟁에 참여시켜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3, 40년대는 국가총동원법, 한반도에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물적 자원, 그들에게 군량미를 주기 위해서 쌀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공출제도가 시작이 된 거고요. 또 이제 이 징용령, 강제 노동이죠. 사람들은 이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전쟁 물자를 만들거나 하는 강제 노동이 필요했고 이것도 역시나 우리 민족을 탄압하고 말살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일본의 그 강제 동원령에 의한 징용, 30년대 민족 말살 통치기에 있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3번 조선 태영령은 조선인을 때리는 거예요. 공포 통치죠. 무단 통치. 1910년대입니다. 1910년대는 이런 조선 태영령과 같은 무단 통치로 조선인에게 강한 겁박을 했던 시대이기도 하고요. 또 헌병경찰제로 군인이 총 들고 다니면서 경찰 업무했던 시절. 보기만 해도 후덜덜하죠. 생각만 해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군복,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수업하던 그런 시기예요. 전체적으로 공포 통치를 일삼던 민족 말살이 아니죠. 무단 통치 시기 1910년대가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자, 18번 문제 역시 쉬워요. 포인트입니다. 뭐 나오냐면 여기 나오죠. 대전자령 전투와 한국 독립군 끝이에요. 한국 독립군이 이끌던 지청천 장군이 대전자령 전투에서 했던 거는 한중연합작전이죠.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정답 1번. 자, 여기 보면은 한중연합작전이 전개된 이유는 1931년에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요. 만주를 침략한 사건인데 이 만주사변으로 인해서 만주 지역에 있었던 중국인들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한국의 독립군들과 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주 지역에 있었던 중국인들과 연합했던 한중연합작전이 시작이 되고요. 바로 지청천 장군이 대전자령, 쌍성보, 사도하자 전투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고 양세봉 장군은 조선혁명군을 이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요. 양세봉 장군도 조선혁명군을 이끌고 한중연합작전을 하지만 이 대전자령 전투와는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양세봉 장군은 조선혁명군이고 영릉과 흥경성 전투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대전자령 전투 이끌었던 건 지청천이기 때문에 2번 양세봉 장군이 나오는 건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독립군이 자유로 이동한 거는 1920년대 상황이에요. 그래서 1921년에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게 되죠. 시대상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 1930년대예요. 그리고 봉오동 전투는
1920년대입니다. 20년. 20년대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이거에 대한 일본군의 반격은 관련이 없죠. 봉오동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군의 반격으로 시작된 건 청산리 대첩이에요. 같은 1920년에 있었던. 그래서 청산리 전투는 이제 북로 군정서라고 하는 군대로 김자진 장군이 총사령관으로 이끌었던 그런 전투가 되고요. 결국에는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어랑촌, 백운평 전투 기억해 주세요. 어랑촌, 백운평 전투. 이 두 전투가 청산리 대첩과 관련이 있어요. 대전제량 전투는 한중연합의 한국독립군의 지청천 장군이 이끌었던 전투다. 정답 1번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자, 19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19번 문제 역시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자, 백동화 나오죠. 백동화를 어떻게 하는 거죠? 교환해 준다네요. 구 백동화라고 나와요. 백동화는 매수하지 않는다. 품질이 조악한. 백동화는 결국 없앤다는 얘기네요. 백동화를 교환해 준다는 얘기예요. 일본 화폐로. 화폐 나오죠. 자, 백동화는 1894년쯤부터 만들어진 대한제국의 화폐예요. 이 대한제국의 화폐를 교환해 준다? 바로 일본인 본위 화폐였던 그 제일은행권 화폐로 이제 바꿔준다는 건데, 이 제일은행권 화폐로 바꿔주면서 했던 게 화폐 정리 사업이고요. 1904년 1차 한일협약으로 대한제국에 들어왔던 일본인 재정 고문 메가타가 실시한 게 화폐 정리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은 맞는 얘기니까, 옳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맞는 얘기라서 정답은 아니고요. 그리고 3번 한번 보죠. 정답 3번이네요. 3번. 3번. 1번, 4번 모두 맞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일본 제일은행이 제일은행권 본위화폐로 바꾼다고 했으니까 4번도 맞는 거고요. 자, 전환국은 1883년도에 만들어진 거고요. 이 전환국이 이제 1883년부터 조선과 그 이후에 이제 대한제국 화폐를 찍어내던 그런 기구예요. 근데 새로운 화폐 아니고요. 이 화폐 정리 사업을 하면서 일본인 본위 화폐인 제일은행권 화폐로 만들면서 제일은행에서 화폐를 당연히 찍었겠죠. 이 전환국은 위에 보이는 화폐 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폐지가 됩니다. 즉 화폐 정리 사업 이후에는 전환국은 나타나지 않아요. 결국 전환국에서 새로운 화폐를 발행한 건 이 화폐 정리 사업과 맞지가 않죠. 그래서 정답이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이렇게 해서 19번 문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2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20번 문제 다음 연설란 정부의 통일 노력을 찾는 거예요. 통일 정책. 자, 통일 정책을 찾는 거고 여기 보면 핵심적으로 좀 서울 올림픽이 나오네요. 서울 올림픽의 신선한 감흥을 전했대요. 봐봐요. 나는 10년 전 이 자리에서. 그리고 남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자, 3년 전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서울 올림픽이 언제죠? 88년 서울 올림픽이고 3년 전이란 얘기는 3년 후니까 91년이 되죠. 자, 이때 대통령 88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북한과의 기본 합의서 유엔 동시가입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끌었던 바로 노태우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노태우 정부 이거 기억해 주세요. 유기비. 그래서 노유기비.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했던 북한과의 대표적인 정책 중에 그 유엔 동시가입, 북한과 유엔에 동시가입하고 그 뒤에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해서 남북이 서로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남북 불가침을 선언하는 기본합의서를 마련하고 난 이후에 비핵화 공동선언까지 이끌어내요. 그래서 유기비,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노유기비 이렇게 기억하시면 기본합의서 나오니까 정답이 1번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유기비.
이거 그대로 순서로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자,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다? 이건 뭔가 남한과 북한이 합의를 하고 나서 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에서는 남북 기본합의서 이후에 유엔 동시가입을 했다는 형태로 함정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도 나오냐면 위에 이제 남북 기본합의서 내용을 보여주고 이 이후에 있었던 일로 옳지 않은 것은 밑에 유엔 동시가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유엔 동시가입은 기본합의서 전에 있었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의 통일정책 유기비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은 박정희 정부고요.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게 7.4 남북 공동성명. 6.15 남북 공동선언은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경제협력을 강조하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합의와 함께 경의선 복구 등을 했던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죠. 즉 1차 남북 정상회담이 되고요. 2차 남북 정상회담은 104 남북 공동선언을 이끌어낸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단 3번에 있는 6.15 남북 공동선언은 최초 남북 정상회담, 즉 1차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 해설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소방직에 관련된 문제치고는 난이도가 조금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라는 게 좀 핵심이 될 수가 있고요. 소방 한국사 해설 이렇게 20문제 했는데 해설이 조금 부족해서 여기에선 이게 궁금해요 라는 것들 이제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 답글로서 친절하게 이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그걸로 이제 부족한 해설이나 궁금한 건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해설을 조금 간단하고 좀 약간 그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는 간략하게 하는 편이에요. 모두 다 이제 뭐 오답 노트 만든다고 너무 일장 연설 같은 굉장히 이 사건과 관련된 속속들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건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그러면 한 문제만 하다가 지쳐요. 그러니까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서 이 지문이 나타내는 게 요거고, 아, 그래서 이거구나. 그럼 나머지 이제 선지는 이걸 나타내는 거구나. 뭐 정부와 관련된 거면 요건 이 정부구나, 요건 이 정부구나. 요 정도만 정리하셔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정리하시면서 그래야 문제 풀면서 문제에서 가져갈 수 있는 간단한 정보가 많아지는 거고, 그러면서 점점 오답이 줄어가는 공부법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 그 해설 들어주셔서 이제 감사하고요. 소방한국사 보셨던 분들, 소방직을 보셨던 모든 분들 고생하셨고, 제가 이제 소방관을 되게 이제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그러지만 제가 소방관 분들 되게 존경해요. 이 시험으로 이제 1차적인 관문을 넘어서 소방관이 되는데 한 단계 이제 다가오신 분들도 굉장히 존경스럽다라는 얘기를 미리 한번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는 이제 문제해설과 관련된 또 다른 컨텐츠의 영상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